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6차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남은 절차는 두 차례의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의 결론 도출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핵심 쟁점인 국회 봉쇄, 의원 체포 지시 등을 두고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공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상황과 쟁점, 그리고 여야의 움직임, 정치가 중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성택 기자한테 여쭤보죠. 변론 기회를 또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유튜브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자, 정해져 있는 변론 기일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 지금 정인들의 이 정언하는 발언 내용도 상당히 좀 많아지는 상황이고 더 일정 늘어날 수 있습니까? 길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이제 그 헌법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정된 건 없기 때문에 언제가 그 종결 시점이다, 이걸 아직은 예상하기는 쉽진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2월 말 정도에는 종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자, 지난 화요일 5차 변론 또 그리고 어제 6차 변론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되기도 했고,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상당히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주요 내용과 공방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어제가 6차 변론이었는데요. 5차 변론에 이어서 계엄 당일 작년 12월 3일이죠. 그 3일 4일 계엄 당일 이제 위헌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위헌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좀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체포조,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는지, 주요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는지,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그 사실관계를 두고 그 소추인단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정황 근거들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반박을 하는 그런 그 공방이 있었고요. 헌법재판관들은 그 사실관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어제 6차 기일에서는 핵심 증인으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네. 그리고 이제 당일 본회의장에 갔었던 김현태 특수전 사령부 707 특임 단장, 이 두 사람이 핵심 증인이었는데요.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다시 한번 이제 헌재 심판장에서 다시 한번 증언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고, 이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곽종근 단장한테 이제 이제 바로 이제 그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이제 그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얼핏 듣긴 했었다. 그런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는 내가 받지 못했다,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의결 정족수인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지금 그래서 쟁점되는 게 끄집어내라고 한 것, 그리고 도끼를 들어서 창문을 깨고 부수고
들어가라. 실제로 들었느냐 아니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느냐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냐 상당히 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강우신 기자.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홍장원, 각종근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으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발언했는데 어떤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방금 이성택 기자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대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대신에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때가 바로 이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여러 이제 군 사령부들 찾아다니면서 관련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것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했는데 사실 이때 상당히 핵심적인 증언들이 많이 나왔고 그때부터 그때 나온 증언들을 바탕으로 지금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또 이제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군 관련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이 사람들이 출연을 한 것부터가 사실상 자신에게 뭔가 불리한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커넥션이 있던 거 아니냐. 민주당과 이전부터 사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뭔가 탄핵 소추를 이끌어낸다라든가 아니면 내란과 관련해서도 없는 거를 지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 메모 명단에 관련된 또 추가 검거와 관련된 적혀 있는 그 메모를 건넸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메모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과 함께 헌법재판소 변론 내용 보셨을 텐데 이런 공방들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워낙 사실관계를 놓고도 의견이나 진술들이 엇갈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갖고도 서로 어떻게 보면 상반된 주장과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사실을 특정하기가 곤란해진다고 할까요? 각자 믿고 싶은 걸 믿는 상황이 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측면이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진보 보수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어떤 헌재의 결정이든 판결이든 반대쪽에서의 불복 가능성을 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경계하면서도 또 준비한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받게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외 정치 여론전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최근 여론 동향을 보면 그 탄핵에 대해서도 계엄에 대해서도 또 지지율 후보라든가 정당 지지율 등이 초반에 압도적으로 기울었던 것이 격차가 좁혀지다가 접전 양상이거나 역전이거나 최근에 이런 여론 동향이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윤석열 들고요. 대통령에게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최종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는데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조사마다 좀 엇갈리긴 하는데 대체로 그 격차가 좀 좁혀지는 양상을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는 데서 이 그 사태가 어떻게 보면 출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여론의 파장을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가 이제 그 앞으로 앞으로 좀 더 주목해야 할 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 대표는 헌법재판소 변론 내용 네. 그리고 또 이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런 인물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특히 주목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탄핵 공작이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윤상현 의원이랑 김민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헌법재판소 나가서 이야기하길 잘했다.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현재 이런 이 심리들 진행되면서 특히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김현태 단장 이제
사건 계엄 직후와 지금이랑 약간 좀 이 어떤 메시지가 좀 다소 이제 좀 달라진 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빌미로 빈틈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들의 어떤 주장이 이제 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약간 요걸 좀 파고들려는 생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지지층들에게 내보이기 위한 어떤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안에 계속 있으면서 사실 적극적으로 뭔가 의견이나 이런 걸 개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변론기일에서는 온 국민이 그거를 뭐 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또 생중계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 자리에서 이제 본인들의 메시지를 특히 이제 지지층에게 좀 어필하기 위함이 아닌가 뭐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덕 기자. 예. 화요일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 이런 발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 안 일어났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경고적인 성격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여야 정치권 반응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야당에서는 계엄의 중대성을 좀 희석시키려는 그런 그 의도된 발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쿠데타 사건을 장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형법에 보면은 실제로 뭐 저희가 누굴 때리지 않더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 미수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피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시도만으로 죄가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소장파나 비주류 의원들이 개별 인터뷰에서 그 소감을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 말고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실제로 국회 안에 군대가 무장한 군인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충분히 다뤄봐야 될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지 국회 의결 때문에 계엄이 벌어진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전 국민이 포고령이 실제로 잠깐이나마 적용이 됐고 또 이제 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거를 전 국민이 다 본 상황에서 네.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는 공허한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공장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야 할 단어가 이제 결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셈인데. 네, 죄송합니다. 내란 공작이 아니라 탄핵 공작. 탄핵 공작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믿는 게 된 거죠. 결국은 이 계엄이 정당한 것이었냐에 대한 쟁점인데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부정선거론에 대한 믿음이 이 계엄의 그 정당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고 그 부정선거론에 이어져서 뭐 야당의 또는 거야의 입법 뭐 독재 뭐 행패 뭐 이런 이제 논리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출발점에 대한 인식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확신범에 지금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따라서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믿는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과연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나 인식이 이제 어떻게 돼 갈까. 최근까지 보면 그렇게 조사가 많지는 않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그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후보 지지율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의 그 패턴과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헌재 공정성 논란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와 결부되면서 과반이나 또는 뭐 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포션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특히 이제 정치적 양극화라든가 또 진보 보수 진보의 갈등을 네. 거의 최고조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고른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가구신 기자한테 이 질문하고 이동수 대표한테 가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특히 이 헌법재판소 변론 공방 중에서 제일 주목받았던 것이라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에서 사람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곽종건 전 사령관은 좀 뚜렷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끌어내라는 건 국회의원이 맞다 이렇게 이제 재차 주장을 했는데 자, 이 공방이 주는 영향 헌법재판 심판에서 주는 영향 곽우신 기자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의원이냐 아니면 요원이냐 뭐 인원이냐 이게 지금 사실 예전에 생각하는 소위 바이든 날리면 때 논란처럼 비슷하게 다시 좀 듣기 평가 양상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슈에 대한 피로감을 좀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공방에서 사실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본인이 그 윤 대통령이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맞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예. 윤 대통령 그거에 이제 직접 반박을 하면서 나는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했지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직후 1분 뒤에 한 번 30초 뒤에 2번 연속으로 인원이라는 말을 스스로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오늘 미디어 오늘 보도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를 지켜보던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뭐 실소가 나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당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 영상을 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면 거짓말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이런 하나의 사실 요 공방이 어떻게 보면 가십성으로 소비되는 건 좀 문제라고 봅니다만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일관적인 어떤 그 증언의 틀이라는 것들이 자꾸 그런 우스워지고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의 기조나 전략을 전혀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언론 보도되는 내용들은 과연 윤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 건지 이 부분들을 사실 여의도에서 많이 궁금증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그 화면을 보는 지지층이든 또는 중도층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도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따지듯 정확하게 구체적인 묻는 또 대목도 나옵니다. 이동수 대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영식 재판관도 본인의 기억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었던 것이냐 이렇게 또 대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끄집어내려고 했던 주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헌법심판이 뭐 법리적으로 좀 뭐 갈릴 여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 탄핵심판이라는 게 결국에 핵심이 이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이고 첫 번째로는 그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느냐. 두 번째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 권능 행사를 방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로 의원을 끄집어내고 뭐 과거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비상 입법 기구를 뭐 설치해가지고 국회를 대체하려고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 어떤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허점을 노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지지층이 아닌 국민들 시선에서는 사실 의원이나 요원이나 인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으며 뭐 끄집어내는 거랑 데려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좀 중도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성택 기자 이 부분은 그래서 예.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 인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요원이든 끄집어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계엄군이 투입된 그 자체로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기각과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될까요? 그리고 사회자님이 정확히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위헌 위법적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중에 끄집어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일부분적인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 심판 그 쟁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계엄 선포가 과연 계엄 선포야 하는 그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뭐 이런 쟁점도 중요하고 국무회의 등 뭐 이런 절차를 지켰는지 이런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걸 가지고서 요원으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탄핵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시각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도 탄핵 심판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제 그 내란 형사 재판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조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좀 받아놓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이전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군 관계자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정은대에 섰던 또는 서고 있는 뭐 각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이나 홍정원 전 차장은 예외일 것 같고요. 이준호 수방사 사령관이나 또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발언이 조금씩 헌법재판소 가서는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좀 그렇죠. 그게 이제 혼란을 좀 네. 초래하는 건데 아마 법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법정에서 한 언급이나 또는 국회에서 한 증언 등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의 차이인지 또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같은 특정한 단어의 그 차이인지 그 특임단장이 말했던 것과 또 특전사령관이 말했던 거로 좀 엇갈리고 또 국정원 전 차장이 말한 것과 또 전 수방사령관이 말한 것도 좀 엇갈리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 되는데 네. 결국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여론의 그 특히 계엄이냐 내란이냐 탄핵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여론의 격차를 줄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재판이나 심판의 절차적인 공정성이나 또는 이제 실체적 공정성 등에 대한 의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순환 구조에 따라서는 대통령 측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특정되고 확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미궁은 아니더라도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상황이 이어지게 될 때에 과연 이게 어떤 그 결론에 도움이 되게 될지 참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동수 대표는 네. 이전에 나왔던 곽 전 특수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군 관계자들의 발언과 헌법재판소의 정언대에 나서서 하는 발언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한 데서 나오는 그 미묘한 차이들이 뭐 진짜냐 아니냐 말을 바꾼 거냐 아니냐 따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나 싶은 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법적인 것들을 검토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압박이나 뭐 부담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이분들의 발언이 뭐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12월 3일 날 밤에 그 현장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거기서 이제 지휘관들 막 통화하고 이런데 그 난장판 속에서 난리통 속에서 이렇게 통화한 기억들을 이제 와가지고 말 조금 다르다고 과연 이분들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걸 물고 늘어지는 게 온당한가.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는 사실은 본질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당히 네. 지역적인 얘기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적인 대로 끝나지 않고 본질을 좀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할까?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법적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고 특히 지금 탄핵을 당한 입장이지만 탄핵의 반대쪽의 입장에서 탄핵을 해본 그 법적 과정과 절차를 경험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공수를 결국 다 해본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면에서 과연 이 법적 절차와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사실 지엽적일 수 있는 쟁점들이 마치 이제 본질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곽욱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초반에는 실제로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사실 상당히 미지수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매번 출석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변호인들하고도 호흡을 맞추는 모습. 이것도 상당히 지금 여론에 또는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전개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변호인단과 윤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 요즘 물고 늘어지고 있는 디테일들이 본질 자체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건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지층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상당수를 본인이 설사 나중에 영어에 몸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지를 함으로써 현 국민의힘의 정치적 최대 주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김현태 단장도 그렇고 이진주 전 사령관도 그렇고 여인영 전 사령관도 그렇고 검찰에서 얘기했을 때는 윤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막상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윤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피하고 있고 또 윤상현 의원은 역시 지금 오염된 증언이 정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이 되고 일부 지지층들에게 유포가 따로 되고 네. 역시 헌법재판소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이 결과가 나올 때 억울한 윤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사실상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승택 기자. 예.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헌법재판소까지 넘어와 있다. 예.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 편향성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전에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네, 권한대행요. 또 정계선 재판관, 예. 또 이미선 재판관. 지금은 또 어떤 내용들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인적 구성이 너무 편향돼 있다. 이런 뭐 우리법 연구회 이제 그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 단체였죠.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까 말하신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이외에도 문영배, 권한대행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따라서 굉장히 그 진보 좌편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탄핵 심판 일정, 탄핵 심판 그 진행 상황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일정이 주 2회나 돼서 너무 빠르다. 결론은 빨리 내려고 이렇게 재판을 빠듯하게 잡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심판 진행 상황도 뭐 증인 채택 이런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는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가 권한대행 시절에 한번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란죄 공범 혐의 뭐 이런 혐의로 해서 탄핵이 됐었는데 이게 작년 말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을 하려면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0명만 넘으면 의결 정족수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해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넘게 그러니까 201명이 의결 정족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50명 의결 정족수 기준으로 탄핵 소추를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무효다. 이런 내용의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다가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벌써 이제 2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느냐. 이 결론이 만약에 인용이 돼가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새로 임명한 정계선 그리고 이제 조한창 두 재판관이 입지가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지금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적인 그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이 좀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 네. 이른바 헌법재판소 흔들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또 네.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이의제기다 이렇게 또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을 때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뭐 좀 불복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전 최근에 이제 보면서 좀 재미있는 장면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제 만약에 이번에 마은이업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은 이 헌법재판소의 그 이념적 구성이 이제 진보 넷, 중도 셋, 보수 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두고 국민의
국민의힘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좌편향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4월 18일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던 그 문영배.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2명을 새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비상계엄만 일으키지 않았으면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 자체가 보수화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때 되면 민주당이 더 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을 건데, 근데 이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어떻게 만약에 이제 이 정권이 민주당에게 넘어간다면은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뭐 좌편향까지는 아니겠지만 진보적 성격을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되더라고요. 예, 그건 네. 또 되게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해지고 이제 더 민감해졌습니다. 곽우신 기자. 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부분을 지난 3일 하려고 했는데 2시간을 앞두고 돌연 헌법재판소가 연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사실은 요 일련의 사안들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스스로 좀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았었지만 과연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국회를 대표해서 이걸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원고인 적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다라면서 이게 좀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흠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분히 잘 따져봤으면 좋았을 건데 약간 사후적으로 늦게 대처한다는 느낌은 있고요. 또 이것이 또 정치적 어떤 공방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또 정당에서 논평이 나오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이런 소재가 됐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간 이게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확인 작업장에 딜레이가 된 것이지, 만약에 이게 뭔가 원고인 청구 적격이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결을 통해서 충분히 다시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어떤 이 시간의 문제일 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최상목 대행이 계속해서 무기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명분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가 결국 소위 말하는 여권에서 말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자체를 질질 끌게 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그 헌법재판소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절차 문제 있다고 그 문제 제기를 한 게 연휴 끝나고 이제 주말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헌재 입장에서도 이거 국회 측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에 온 국민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양쪽에서는 서로 다른 이유로 벼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일말의 어떤 뭐 오류나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추측이 됩니다. 박민규 교수는 뭐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야 합의를 계속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강조하는데 그렇다면은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하다면 또 채워야 한다면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로 대체해서 또 추천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야 합의의 모양새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해법일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법적 쟁점이 됐을 때는 이게 절차상 하자로 불려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게 이제 여론에 일부 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공정성, 편향성 논란에 좀 더 불을 지피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절차상의 흠결을 가능한 줄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게 굳이 서두를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순서대로 해도 될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선 국회는 국회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좀 일종의 그 실책을 범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헌재가 민주당 우선주의다, 선택적 속도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당한 호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지층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수층에는 영향을 주고 있군요. 아무래도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좀 더 정통 지지층에게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나 또는 행동의 어떤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수층이 주목하는 또 하나 이슈가 바로 부정선거인데요. 이성택 기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명분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 보수층 내에서 공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 윤석열 그 부정선거론 자체가 사실 이 선거 과정이 그 큰 흐름상 이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이제 그 투표를 수검표를 일부 가미를 하고 기계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사이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본 투표일이랑은 5일 정도 보통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상상력이 막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 5일 동안 그 선관위 사무실에 있다는데 누가 가서 저기다가 투표용지를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저기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진영 논리가 가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끔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좀 꺼리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역 의원들은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러면 약간 그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잘 거론 자체를 안 했는데 최근에는 지지층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부정선거론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한번 해소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부터 좀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원내 지금 이제 대변인 중 한 명이죠.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 가지고 한번 검증해보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증해보자는 특별법 발의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라는 게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터무니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이동수 대표 예. 그런데 콕 집어서 또 사전 투표를 제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를 할 때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본 투표만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또 이게 좀 뭔가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이 좀 불신을 갖는 게 아무래도 사전 투표라는 게 이제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대부분 젊은 층들이 이제 또 많다 보니까는 사전 투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실은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정당이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진영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것도 사실은 한 10년 전 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은 뭐 우리 막 이대남 이대녀 갈등 얘기하듯이 꼭 젊은 층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일단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핑계댈 게 없으니까 이제 사전 투표나 재외국민 투표 이런 것까지 또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카구신 기자 또 뭐 지지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2달여 전만 하더라도 그 직후에 2, 3주 후에 지지율이 올라갈 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건 뭐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지지율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지지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비대위 출범 후 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이거는 달라진 분석, 시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이가 국민의힘한테 뭔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형식적 거리두기가 쇄신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위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윤석열 대통령과 커플링이 계속 된 채로 당이 어쨌든 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계속 보필하면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하고 왔는데
이거는 당 지도부가 간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 것이다라는 어떤 좀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꼭 뭐냐? 지지층들한테 우리 국민의힘이 열심히 잘 대통령을 보좌 할 테니 우리를 계속 믿고 지지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 사실 방금 얘기한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권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 제도의 재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러니까 보통 국민의힘이 항상 부정선거 담론을 직접적으로 꺼내지를 않고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지지층들의 어떤 부정선거론을 약간 도닥이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갔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먼저 나서가지고 사전투표 하십시오. 저희가 다 제도 개선했습니다. 믿고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투표를 다 사전투표를 직접 가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스스로 사전투표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고를 해보자라고 하는 스스로의 말을 또 모순적으로 빠지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도 결국 여러 여론조사의 추이들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계속 가까이 가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박명호 교수가 이 부정선거 관련 여론이 좁혀지는 추세라고 하셨는데요. 보수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같은 기간에서 시차를 두고 연이어 조사한 결과는 없는데요. 2주 격차를 두고 실시했던 다른 조사 결과가 있는데 추세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또 확인이 됩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 실시한 결과인데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의한다 37%, 동의하지 않는다 53%로 나타났고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2월 3일부터 4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12.3 계몽령에 대한 동의 여부 질문에 동의한다 38%, 동의하지 않는다 55.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관련 조사 결과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성택 기자. 예.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 조기 대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러고 선을 긋는 분위기네요. 어떤 네. 이유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잡은 손을 꽉 잡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만난 자리에서도 봐라 좌파는 저렇게 잘 뭉치는데 우리는 우리 우파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우리는 한번 뭉쳐야 된다. 원팀이 된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자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 지지율이 그 최근 들어서 그 상승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뭐 중도층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 지지층이 좀 결집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질게 이렇게 선을 긋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불경죄다 이렇게 보는 그런 논리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힘을 얻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간다 이른바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상황이라서 조기 대선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일단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 또는 여권에 속해 있는 인물들 입장에서 지금부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거나 언급을 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해 보일 거고 지금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예상이나 기대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든가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또는 뭐 앞서거나 조금 차이가 나도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국민의힘이거나 또는 그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찬반론 등이 기반이 돼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문수 장관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이야기한다는 건 탄핵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된다는 건 계엄과 또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또 그 35% 전후에 아까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도 그렇던데 대체로 그 선상에서 있는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다만 탄핵이 어떤 결정으로든 그냥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도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별개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동수 대표 네. 8년 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는 정치권이죠. 그래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상 민주당의 경우에는 거의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공직선거법 2심 등 재판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만 거의 유일한 후보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벌써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상 이제 민주당은 부담될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가 거의 이재명 대표가 확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메시지 아젠다를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제 강성 당원들 이제 보수의 지지층들이 아니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딴 생각을 품는단 말이야. 탄핵을 기정사실화 한단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대통령 탄핵이 딱 이뤄지는 순간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60일이라는 거는 선거 운동만 60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정당의 경선도 치르고 이제 또 후보가 선출되면은 그 후보가 이제 새로 이제 뭐 캠페인이나 이런 걸 진행해야 될 시간인데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제 좀 대선 모드로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싶겠지만은 또 이 지지층의 눈치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성택 기자 그런데 네. 다른 후보들과 다른 인물들과 또 다른 상황일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일 것 같아요. 네. 탄핵 찬성도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본회의장에 실제 이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나타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최근 들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 인사를 만나기도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예. 그러면 곧 재등판을 하겠다는 걸까요? 이제 그 등판 가능성 우선 그 등판 가능성 관련해서는 그냥 이건 사실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등판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좀 친한계 인사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등판 시점 관련해서는 아직 좀 유동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이 워낙 하루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이 최상의 타이밍인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나와야지 가장 극대화될 것 같냐. 그 가장 그 좋은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좀 2월 말 안에는 나오지 않겠냐 이런 설이 유력한데요. 그런 이유로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 변론이 그 정도의 종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이 되면은 한 달이 좀 못 되는 시점 안에 네. 이제 최종 이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나서는 아까 저기 이동수 대표도 말했지만 60일밖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대선까지요? 예, 특히 이제 대선까지가 60일밖에 안 되고 당내 경선 기간은 그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에 20일여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헌재 종결 이후에 나오면은 타이밍이 너무 늦다는 거죠. 게다가 좀 기회주의적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이전에 스스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맞아야 될 매는 미리 맞고 그 이후에 좀 가뿐해진 몸으로 나머지 60일을 좀 채우려고 하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월 말이 그나마 좀 유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우승 기자,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광폭 행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우클릭 행보, 또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 등. 박선원 의원, 네. 저 궁금한 것은 이걸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뭐 다른 목소리를 전하고 싶더라도 그냥 시시하는 게 좋아. 이런 분위기인 건지, 또 중도층 여론은 흡수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도 그렇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상계엄이란 정말 잘못된 행동을 윤 대통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왜 물론 여전히 다자구도로 보든 가상대결로 하든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감도만큼이나 비호감도도 높고 이렇게 절대 찍지 않을 사람을 물어봐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선두에 나서고 있고 찍을 사람을 물어봐도 이재명 대표가 1등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를 복기를 해보면은 이 비호감도를 좀 줄이고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만 지난번처럼 0.7%포인트 차이로 지는 그런 일이 없겠구나라고 싶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모든 대체적인 어떤 경제 기소에서의 우클릭 행보도 결국 중산층, 재계 이런 쪽 손을 잡아가지고 표를 끌어모으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요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비호감도의 핵심적인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좌파적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부터 쌓여왔던 뭐 사법 리스크든 이재명 대표의 태도의 문제랄까요? 뭔가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비호감도가 더 주된 원인인 건지 이거에 대한 진단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해결법도 다른 것 같고 또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우클릭 같은 경우에도 당에서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제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일부 지도부들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이거에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든가 민주당 내에서 왼쪽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아니 이게 그럼 뭐 인간이 어떻게 로봇이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당내에 어떤 분란만 더 커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게 당장 좀 혼란스러운데 진짜 대선에 효과를 발휘할까? 이건 조금 더 큰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석의 화두를 곽우신 기자가 던졌어요. 이걸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가 덥석 받아서 좀 해법을 좀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안 나오는 것이 또 중도층 흡수로 뿜뿜되지 않는 것이 우클릭 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 가령 뭐 재판 리스크나 이런 이유들에 있는 겁니까? 어느 이유입니까? 저는 사실 그동안의 정치 행보에서 보여준 어떤 중도층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 자기 고집 꺾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제 대선 뭐 운동 기간에는 뭐 반미면 어떻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뭐 한미 FTA도 추진하고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기업 대기업 우선 정책 뭐 이런 거 펴겠다 했는데 이제 뭐 이런 현장에서 시장에서 논란이 되니까 뭐 대기업 슈퍼마켓 진출 막 제한하고 골목 상권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치인이 그동안 추구해온 거를 뭐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비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자주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예컨대 이제 뭐 체포동의안 본인에 대해서 이제 가결되네 만에 할 때도 이제 본인은 뭐 끝까지 뭐 당당하게 가겠다
하겠다 하다가도 표결 전날 뭐 의원들한테 이제 뭐 좀 부결을 호소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중도층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저분이 지금은 뭐 우클릭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집권되면 또 이제 본래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에게 물어봤던 건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 한방이 뭘까요? 한방이 저는 사실 이제 만약에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중도 확장 그리고 이제 우리 포용적인 리더십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친명 인사들은 이번 최근에 이제 뭐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나 이런 분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분들 공격하는 데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거든요. 근데 중도층이 봤을 때 과연 그러면 말로는 지금 우클릭하네 외연 확장하는데 하는데 또 자기 지지층들이나 측근들은 저쪽을 공격하고 있으면은 과연 그게 이제 신뢰가 갈까? 저는 이런 데서부터 먼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아마 불출마일 건데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불출마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인용이 전제가 됐고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할 경우에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보증하는 그 경우는 아마 이재명 불출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고 현실적으로는 권력의 논리나 생리나 여러 가지 성격상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핵심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아니겠느냐라는 거. 특히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언급에 저는 100% 동의하는데 예. 개헌이 결국 별의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보면 2028년 총선의 대선을 전제로 한 그 자녀 임기를 포기하는 경우에 자기 희생이고 그와 함께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현재 4년에서 2년 단위로 대선과 총선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과 거기에 뭐 양원제도 포함할 수 있고요. 또 그 전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권력 구조의 부분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그 적절하게 적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거고 정부 형태 또는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 어딘가에 있을 터인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개헌 관련해서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뭐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박 교수님께서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 2심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 3월이 될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 사실 관련된 부분은 이건 이것을 판단하는 것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걸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또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상당히 여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담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신뢰에 대한 자꾸 위기로 이제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고 아마 그 291조인가요 선거법? 250조 250조 예. 그 부분인데 이게 처음 그 위헌 제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들은 거로는 작년 6월이 가장 최근이었대요.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 차례 이게 위헌 제청이 됐었고 그 사이 한 번도 인정이 안 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자꾸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증인을 10여 명 이상 신청했거든요.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인 건 3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점점 더 시간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6개월 내에 모든 걸 다 끝낸다. 2심 전에 대선까지 간다라고 하는 닥치고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의문이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겐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승택 기자. 예. 따끈따끈한 이 속보가 전달이 됐습니다. 예. 오늘 법원이 허은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들을 소환해서 당 대표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을 기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허은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개혁신당 당내 갈등 상황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 이준석 의원과 허은하 대표 간의 갈등 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김철근 사무총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허은하 대표는 나는 이분하고 같이 일하기 싫다 했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 이분을 내칠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 해서부터 촉발됐던 갈등이 계속 이어오다가 예. 결국에는 개혁신당 당원 중에서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그 비중이 허은하 대표를 지지하는 비중보다는 더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원 소환제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대표직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소환제를 통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방법을 썼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허은하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지막 저항을 한 것으로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나중에 뭐 본안 청구까지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가처분이 일단 기각이 되면서 당장 허은하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버티기는 여러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근거가 상당히 희박해졌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그런데 이게 그렇게 뭐 깔끔하게 시원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 나왔을 때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관계가 바로 허은하 대표였었는데, 지금 또 이제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한 셈이나 다름없는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 자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국민의힘 때 갈등을 빚던 그런 어떤 기시감도 있고, 이동수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앞으로 이제 허은하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이준석 의원이나 개혁신당의 이제 개혁신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좀 시선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준석 의원이나 허은하 대표 측에서 서로 뭐 저마다의 사정은 있겠지만은 제가 이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면 댓글에 가장 많이 있는 것들이 주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세석짜리 정당도 제대로 이렇게 껴안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 전체 이렇게 아우를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개혁신당을 평소에 뭐 이렇게 많이 지지하지 않았던 한 적당한 거리에서 이제 바라봤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뭐 물론 몇 개월 안 되긴 했지만은 국회의원 던지고 이제 개혁신당 창당하는데 이제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진짜 법정 투쟁 끝에 허은하 대표가 지고 그냥 쫓겨나는 식으로 모양새가 연출이 되면은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의원이 이제 또 대권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했는데 그 행보에도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허은하 대표와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은하 대표로부터는 이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 제가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저기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은 허은하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수도 있지만 당 대표를 지내다 보면은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혹시 폭로전으로 비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어떤 당의 어떤 비용 사용 관련해서 그런 또 문제 제기도 허은하 대표 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단골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네. 비용 사용 이런 어떻게 하는지 사무총장이 사실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직 좀 잠재해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이 박명호 교수께서 개헌 이야기하셨는데 가구신 기자 네. 지금 여당에서도 개헌 관련돼서 군불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좀 탄핵 정국을 좀 더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포석일 수도 있을 테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빈면계에서도 개헌 이야기 나옵니다. 이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실제로 이런 게 좀 확산이 될까요? 사실은 개헌에 대해서는 워낙 예전부터 쌓여온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개헌 자체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명분이 많지 않은 거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개헌 카드를 꺼내들고 나선 거는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한편 뭔가 좀 새로운 화두 던져보는 이 효과를 노리고 한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주호영 의원을 개헌특위를 맡기면서 어쨌든 네. 공식기구화하고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지금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게 당 상황에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이란 결국 블랙홀이고 워낙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 좀 불리한 뉴스나 이슈들을 좀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명계가 이야기하는 개헌론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87년 체제 이후 성립된 지금 대통령제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견제 카드로 보는 것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주류인 친명계 쪽에서 이 개헌 카드를 당장 받기가 쉽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뭔가 큰 틀에서 합의를 얘기한다거나 정치개혁을 선언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개헌 얘기 자체도 의회에서 공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받기가 개헌이 이렇게 중요한데 좀 여유를 가지고 이 개헌 논의를 또 해야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게 가능할까요? 뭐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든 또는 국민의힘이든 사실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거는 상당히 정략적이거든요. 정치적 고려나 그런 게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만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자기 희생과 헌신의 가장 큰 상징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달까? 제도화하는 방법이 개헌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물꼬를 트지 않는 한은 아마 개헌 논의는 겉돌긴 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 특히 저는 그것보다도 선거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개헌은 계속해서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선거제도의 개편이 이 개헌의 입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금 얘기하는 개헌은 출구인데 지금 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개헌이 무척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동수 대표 개헌을 참 논의한다는 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네. 4년 중임제냐 또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또 면책 특권을 없애느냐 또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또 임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다양할 텐데 네. 어떤 부분이 사실은 꼭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 축권을 위해서 다뤄져야 될까요? 시간 한 40초밖에 안 되는데. 사실 크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임기랑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87년도에 6월 항쟁 이후에 8인 정치회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분들의 이제 측근들이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임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대통령 권한은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또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제 박명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금 탄핵에 집중할 때지 개헌 얘기할 때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에서 소리가 나갔는데 청취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